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온강대학교 사이버 강연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부여박물관장을 맡고 있는 윤형원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백제의 왕도, 그 중에서도 이제 한성, 웅진, 사비, 그리고 익산에 이르기까지 그 문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에 보시다시피 백제라고 했는데 백제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백 가지의 가문과 또 이 바다를 제어하는, 바다를 다 다스리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의 수서에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백제는 이, 이 대륙과 또 해양의 여러 루트를 활용해서 굉장히 그 국제적인 그런 풍모를 지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왕도의 모습은 그 당시에 이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제가 가장 번성했을 당시에 한순간에 당나라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백제의 그 우수성과 그 국제성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그 백제의 가치를 다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익산 미륵사지의 복원도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륵사지 석탑도 복원을 끝내고 또 국립익산박물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국립박물관 중에서는 가장 막내 박물관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백제의 가장 뛰어난 우수한 기술들이 한데 집적되어서 나타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백제의 국제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제는 한반도의 이 남서쪽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백제는 바닷길을 이용해서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최근에는 뭐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까지 교류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국제 정세를 보면 중국에는 이제 한나라가 있습니다. 한나라 이전에 중국 전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죠. 그 진시황으로 대표되는 진나라. 그 진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한나라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도 뭐 중국이 한족이니 한문이니 한문하니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남쪽으로는 이제 한문화, 또 북쪽으로는 또 우리가 이 유목 사회가 있습니다. 이 유목민들의 문화는 중국 사람들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오랑캐다, 북쪽에 있는 뭐 변방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넓은 땅덩어리에 거대한 또 제국들이 형성되고 중국의 역사를 봤을 때 이 한족이 지배한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중국 전역이 통일되었다 하더라도 진나라, 한나라는 주로 이제 한족들, 그 남쪽의 한족들만의 이제 역사를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5, 16국이라든지 위진 남북조 시대는 이 남쪽의 한인들과 북쪽의 호인들이라 하죠. 같이 문화를 만들어 오고 있었고 또 이후에 북위를 거쳐서 이제 수나라, 당나라가 다시
중국 전역을 통일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영역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송나라가 이제 한종의 나라로 있었지만 그 이후에 또 몽골 제국이라는 큰 이제 북방 용민들의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명나라가 있었지만은 다시 또 청나라가 되면서 청나라 역시 이 만주 지역에 있던 그 북방 국가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엄연한 그 국제적인 현실 속에서 삼국시대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자신의 또 영역과 자신의 문화를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발전시켜 왔죠. 그 중에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북방에 뭐 수나라 당나라에 침략받고 강성한 어떤 뭐 군사 대국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백제 역시 이 못지않은 군사력과 특히 이제 경제력을 가지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것입니다. 예, 이것은 세계사의 가장 큰 나라였던 이제 원나라. 더 크게 봐서는 이제 몽골 제국이죠. 몽골 제국의 동서양의 어떤 경계를 허물고, 그 중에서 이제 몽골 제국의 중국 지부 같은 어떤 나라가 이제 원나라였습니다. 원나라는 이제 뭐 중국이라 하기보다는 몽골 제국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말을 타고 그 대륙을 종횡무진 누비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역시 큰 나라를 만들고 나서는 해양 쪽으로 바닷길을 잘 이용해서 지금의 중국과 또 페르시아까지 물자를 수송하고 그 나라의 체제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 빨간 화살표를 보시면 당시에 이제 남송, 지금의 중국의 절강성이 이제 항저우입니다만, 남송을 무너뜨리고 또 당시 고려도 어떻게 보면 삼별초까지는 이제 강화도에 가서 이제 저항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뭐 진도, 제주도를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세계제국 몽골의 어떤 뭐 범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와 이제 몽골은 힘을 합쳐서 일본까지 정벌을 하죠. 그 1차, 2차 정벌을 한 그런 루트고요. 또 남쪽에 있는 베트남, 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까지도 사실 그 원정을 했습니다. 그건 왜냐? 안전한 또 자유로운 바닷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물자를, 동서양의 물자를 서로 교환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어떤 국익에 또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여 년 전에 발견된 우리나라 신안 앞바다에서 출토되었다고 하는 이제 신안선 같은 경우도 역시 1323년 이 몽골 제국 시기, 원나라 시기에 배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에서부터 일본까지 물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물론 고려도 당시에 들렀다가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떤 무역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틀은 바닷길을 이용한 물자의 수송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백제가 뭐 중국으로부터 문물을 수입해서
또 일본으로 전해줬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했느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 백제도 주로 바닷길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제의 어떤 선박이나 또 백제의 어떤 항구, 포구 같은 게 발견되면은 더 좋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발견된 적이 없지만은 앞으로 발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제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백총강 전투, 백총강은 이제 금강 하구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동진강으로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때도 일본에서 300여 척의 이제 배에 2만 5천여 명의 군사를 싣고 와서 백제 부흥을 위해서 일전을 겨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활동들입니다. 최근에 뭐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1대1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중국도 예전부터 바닷길 이용해서 전 세계의 무역 선을 보내고 받았다 하는 그런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경제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상당히 이제 발전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현재 좀 개발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그 과정에 이제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과거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강조함으로 해서 현재의 어떤 그 바다의 영유권이라든지 또 활동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 남중국해의 제해권을 두고 또 미국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백제인들이 뭐 그렇게 멀리 갔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뭐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들 백제인들이 다 다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흑치라고 아시죠? 흑치 상지 장군도 있고 흑치는 과거에 필리핀을 얘기합니다. 필리핀. 그리고 부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부남국이라고 기록에 나오는 부남국은 현재 캄보디아와 베트남 접경 지역을 얘기합니다. 일본 서기에는 그 백제 성왕 때 이미 부남국에 노비를 보내서 교류 관계를 했다는 그런 기록도 나오고 최근 그 베트남의 옥에오 유적, 옥에오 문화라고 그 남베트남의 큰 문화입니다. 그 구슬이라든지 또 해양 문화의 어떤 집결지로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유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도 하고 또 최근에 서울에서 전시도 열어서 어떤 관련성을 우리가 좀 한층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베트남의 중부의 참파국이라든지 또 베트남 북부의 교지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과 백제가 늘 이렇게 교류를 했다 하는 그런 증거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백제는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도를 옮기죠. 먼저 한성에 자리를 잡았죠. 한성이 자리 잡기 전에는 고구려와 같이 있었죠. 고구려와 같이 있다가 고구려를 세운 주몽왕자의 건국을 결정적으로 도왔던 소선호와 그 아들 비류와 백제가 세운 나라가 이제 지금 한성 백제, 또 비류는 이제 인천 쪽 미추홀에 세웠다가 다시 이제 합류가 됩니다만, 거기서 근 한 500년을 이제 있다가 고구려에 좀 밀려서 웅진으로 급작스럽게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주에서 웅진 시기에 한 63년을 있다가 538년 되면은 이 사비, 지금의 부여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웅진 시기에도 보면은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영왕릉. 문영왕은 이제 성왕의 아버지시죠. 문영왕 때에 들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도 안정을 찾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많이 좋아지고 해서 문영왕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아들인 성왕에서 문영왕릉을 중국 남조의 양나라의 기술자들 데려와서 그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성왕은 사비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것이 현재 이제 사비백제가 된 부여로 온 것입니다. 또 부여와 익산은 뭐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사비 시기에 큰 발전을 이루었던 도시 중에 하나고요. 예, 이 한성백제에 그 여러 성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랫동안 발굴되었던 몽촌 토성입니다. 몽촌이라는 것은 이제 뭐 웅진도 사실 같은 의미죠. 고마나루 이런 거죠. 저도 30년 전에 벌써 이 유적에서 오랫동안 이제 발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서울에 그 올림픽 공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한성백제박물관이 여기 있습니다. 토성이 있고 성 주변으로 백제 때부터 이제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서 그 해자라고 하는 성의 방어 시설도 겸하고 이제 물도 채워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몽촌 토성.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풍납토성입니다. 풍납토성은 지금 한성백제기에 이제 도성 또는 왕성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성인데, 현재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왕성의 면모들을 우리가 계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풍납토성 역시 바로 한강변에 있어서 이 물길 이용하기 아주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 자, 웅진으로 왔습니다. 웅진으로 와도 역시 백제는 이 물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웅진성이죠. 지금 공산성이라고 부르는데 공주. 이 금강을 끼고 바로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을 통해서 또 바다로 진출하고 또 물자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고구려 압박에 지금 차량산맥을 이제 방어 라인으로 해서 차량산맥 아래쪽으로 내려온 것이죠. 최근에는 문영왕릉 이전에 그 한성백제기에 이제 여러 도시 유적들 많이 발견돼서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이전부터 백제의 어떤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백제 왕실이 여기로 내려와서 다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비로 왔습니다. 이 사비도성의 가장 그 중심되는 이 성인 부수산성입니다. 이 부수산성 역시 백마강이라고 하는 이 강을 바로 옆에 끼고 있습니다. 그 웅진보다는 이제 사비, 공주보다는 이제 부여가 좀 땅도 넓고 또 바다로 진출하기도 더 용이합니다. 그리고 웅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황급하게 그 한성백제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좀 뭐 준비가 덜 됐달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도를 한 것이고, 사비백제 같은 경우는 상황이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이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계획도시. 지금의 뭐 세종시 이상으로 계획을 해서 거기 뭐 사찰은 어디 둘 것이며 또 궁궐은 어디 둘 것이며 또 무덤은 어디 둘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 계획도시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심부에 당시에 어떤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어떤 정신적으로 이 구심을 만들 수 있는 이 사찰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찰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탑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지금 이제 중국의 로양, 낙양이죠. 이 탁발 선비들이 세운 북이라는 나라의 영령사라는 사찰입니다. 영령사라는 사찰이 낙양에 세워지면서 낙양의 도시가 거기서부터 정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중심에 이 탑을 세웁니다. 백제는 이런 과정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고 계획도시를 만들 때 백제도 가장 중심에 사찰을 세우고 중요한 탑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탑이 부여에 가시면 이제 부여 가장 중심에 정림사지 탑입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어떻게 보면 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또 여러 사람들이 기원을 올리고 또 국가에서도 중시하는 그런 사찰이 바로 정림사지인 것이죠. 정림사지 탑신 몸체 부분에 보면 이 백제를 침공했던 당나라 소정방과 그 군사들이 적어놓은 글자가 써져 있어요. 왜냐? 백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글자를 새겨 넣음으로 해서 봐라 뭐라고 새겼냐면 대당 평 백제국 비명이다. 당나라가 백제를 평정하고 세운 그런 비다. 비의 명문이다. 이런 얘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과거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사람들은 이걸 평제비 일로 불렀습니다. 이 탑이 원래 세워진 목적과 원래 세워진 의미에서 벗어나서 백제를 평정한 비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평제탑. 백제를 평정한 탑. 이게 백제를 평정한 탑입니까? 백제의 중요한 탑에다가 새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제탑 누가 얘기하면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좀 그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하고 여러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당나라 군사들이 한 13만이 지금의 사비백제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왔냐? 이 사람들도 역시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산둥반도를 출발해서 지금 그 덕적도 덕물도라고 하는 덕적도를 지나서 지금 금강 하구를 통해서 지금 그 사비 그 백제의 왕도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서해안은 이제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기 때문에 이 조수 간만의 차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또 나갈 때 그런 것들을 항상 시간을 보고 맞추는 거죠. 일본에서 군사를 보내온 백총강 전투도 그때 조수 간만의 차를 잘 못 이용해서 배가 갇히는 바람에 몰살하게 됐죠. 그리고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군들은 황산벌, 황산벌에서 계백장군과 일전을 벌이죠. 계백장군의 이제 5,000결사, 그다음 김유신의 5만, 황산벌에서 잘 싸웠습니다만은 결국은 무너지고 사비성이 함락되고 또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갔습니다만은 또 웅진성에서 성주가 항복을 함으로 해서 소정방에 잡혀서 당나라 당군들이 왔던 그 길로 해서 중국으로 당시에 이제 당나라죠, 당나라. 당나라 중에서도 이 시기는 즉천무의 시기였습니다. 무측천. 아주 무지막지한 예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역사의 평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뭐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였느니 또 고구려에 의해서 또 뭐 통일이 됐으면 좋았겠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백제는 사실은 잘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당나라의 이제 한반도 정책 당시에 고구려를 어떻게 하고 또 한반도 전체를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고구려는 항상 북방에서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고구려와 또 북방의 돌궐 이 같이 힘을 합친다면 당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리를 끌어냅니다. 그런 상황은 한나라 때도 마찬가지. 한무제 때 고조선이 멸망당했어요.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이 내려오죠. 한 9년이 설치되죠.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위만이라는 연나라 장수가 또 위만조선을 세우기도 합니다만은 그 위만조선이 또 한나라에 의해서 직할 통치되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고조선의 일파는 그 준왕, 준왕은 지금 익산으로 들어와서 그 익산에 자리를 잡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뭐 사비백제의 도성에 오면 이 백마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둘러보는 곳이 있습니다. 낙화암이죠. 이 삼천궁녀가 당나라군에 쫓겨서 이 낙화암에서 몸을 던졌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죠.
그렇지만 이것을 과연 믿을 수 있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 백화정이라고 이 정자가 위에 올라가면 있고, 이 낙화암, 여기 낙화암입니다. 여기서 물로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이 삼천궁이 아니라 30명도 못 씁니다, 여기는. 물로 뛰어내리면 풍덩하고 하겠지만은, 물로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밑에 바위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그렇고, 이 삼천궁녀라는 것도 상당히 그 만들어낸 허구의 그 산물이다. 이거 볼 수 있고요. 또 조령대라는 것도 있어요. 조령대. 조령대는 뭐냐? 소정방이가 이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 용을, 백마강에 용이 사는데, 그 용은 누구냐? 용은 왕을 상징하죠. 의자왕의 아버지인 무왕이 용이 돼서 나타나서 백제를 수호하려고 하니까 이제 당나라 군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백마의 머리를 가지고 낚시를 해서 용을 잡았다. 근데 이런 얘기. 그리고 지금도 가면 조령대라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이야기 되는 겁니까? 이건 완전히 말하자면 뭐 허구에 가까운, 괴담에 가까운 그런 얘기죠. 그 용이 있었는데 용이 용을 이제 낚시를 해서 잡아서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백제 니들은 다시 일어날 수도 없고 이제 희망도 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뭐 신라에도 용이 있었죠. 뭐 문무왕이 나중에 뭐 동해 용이 돼가지고. 근데 뭐 신라 용은 아직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백제 용을 그렇게 계단을 만들어 퍼뜨림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백제의 용이 죽었나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죽지 않았어요. 백제의 용이 그 우리 금동대학로에도 보면은 용이 꿈틀꿈틀거리면서 바치고 있고, 또 능산 1호 동하청에 보면은 그 사신도가 있습니다.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백제의 사신도를 보니까 용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마음속의 용이죠. 백제가 중요하다, 백제가 어떻게 옛날에 그런 영화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제의 어떤 과거에 화려했던 문화, 화려했던 영광,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고란정이라고, 이제 고란사의 종설이 들어보셨죠? 고란사의 종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종각이 있죠. 이 고란사 뒤쪽에 가면은 이 당시 삼천궁녀 그림을 그려놨어요. 뒤에 당나라 장수가 쫓아오고. 그래서 항상 이 백마강, 백제를 생각하고 부여를 생각하면 이 안타까운 이 구곡간장 찢어지는 백제 꿈이 그립다. 이런 얘기. 오천결사 피를 흘린 황산벌에서 또 삼천궁녀를 불러주고. 안타깝긴 하지만 삼천궁녀나 그런 용에 대한 얘기들은 다 가짜뉴스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시 백제의 활동과 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제는 그 백기를 위에는 이제 고구려가 있기 때문에 백기를 이용해서 요서라든지 산둥이라든지 또 일본 할 것 없이 자유자재로 활동을 했다. 그리고 한상백제 때도 그 마지막에 우리가
계로왕이 그 중국 북위에 친서를 보냅니다. 친서를 보내서 군사를 좀 도와달라. 북위는 당시에 이 북중국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그 실력자였어요. 그만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웅진백제의 그 문여왕릉 같은 경우는 중국 남조의 양나라 기술자들을 데리고 만들었던 유적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평성이라고 그 지금의 산시성에서 남쪽 낙양으로 내려옵니다. 수도로 옮깁니다. 북위도.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특별 전시를 7월 달에, 지금 원래 5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늦어졌어요. 탁발선비 북위의 그 남하라는 주제로 이런 전시를 하면서 중국 측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한족의 입장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도 있고, 또는 요즘은 이제 뭐 중화민족이라 해서 소수민족들이 이제 크게 일어나는 것을 상당히 또 경계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중국도 중원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 많은 숫자의 한족들과 또 북방민족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보통은 이제 북방민족들이 뭐 한족을 내려가면은 뭐 그게 뭐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한화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서로 문화라는 것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서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 북위는 고구려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신라하고도 관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바로 이웃 나라입니다. 이웃 강대국이었죠. 지금도 뭐 미국과 중국 뭐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끼어 있는데, 당시에도 이제 북조와 남조 이 강대국 사이에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는 나름대로 오랫동안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죠. 중국에는 북위가 있고 북쪽에는 북위가 있고 또 남쪽에는 송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구려 백제 신라 있죠. 북위가 나뉘어졌어요. 동위하고 서위하고. 또 북제, 북조로 나중에 나눠지는데, 남쪽에 양나라가 있어요. 양나라가 조금 힘이 좋았어요. 컸어요. 그래서 문여왕릉 같은 경우도 양나라 무제 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왕이나 또 특히 이제 성왕하고 관계가 깊죠. 그 다음에 중국 전역을 또 이제 수나라가 통일했어요. 수나라 통일의 기초를 닦은 게 또 북위입니다. 탁발선비들입니다. 그 복잡한 북방을 다 평정했기 때문에. 수나라도 이제 북위의 그런, 후계자라고 볼 수 있죠. 그 남쪽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그 다 점령하니까 서로 내전으로 싸우던 군대들을 어디에 보냅니까? 고구려에다 보냅니다. 왔다가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한테 살수 대첩해서 이제 박살이 나고 가죠. 그 다음에 수나라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당나라 또 들었어요. 당나라 들었으면은 또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를 침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치성 전투, 거기 와서 또 깨지고 가죠. 그러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당태종이. 고구려 앞으로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유언을 남겨요. 근데 그 아들인 고조 같은 경우는 유언을 들었겠지만, 그 며느리는 또 듣지 않아요. 뭐, 후궁이기도 하고, 나중에 며느리기도 했던, 그, 즉천무호 때 고구려와 백제가 결국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렇게 당나라의 어떤 무지막지한 어떤 국제 정책 때문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이 북쪽에는 돌궐이 있어요, 돌궐. 투르크계. 이 사람들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가 뭐 고구려를 치는 이유는 사실 북쪽에 이제 그 유목민들, 이 돌궐과 일전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당나라 군대 하면 아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당나라 군대는 역대 최강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목민들도 당나라 군대에 결국은 제압이 됐죠. 그래서 고구려도 마찬가지, 또 백제도 마찬가지, 돌궐뿐만 아니라 이 토번이라고 지금 티베트 이쪽도 마찬가지. 그다음 남쪽에 지금이 베트남 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평양의 안동도부, 동쪽을 안정시킨다. 안동도부를 설치하고 베트남의 안남도부, 남쪽을 안정시킨다. 안북도부, 안서도부 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우리가 시계에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한반도는 한반도대로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또 중국은 중국대로. 근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바깥에 신경 못 쓰죠. 그러면은 그 주변에서 황제국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당나라 때 그 발해도 황제층 하죠. 발해. 예. 베트남도 황제층이에요. 그리고 북쪽의 유목민들은 이 카간이라는 원래 자기들의 그런 어떤 행동체계, 정체가 있어요. 누구한테 무릎 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물려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공부할 때도 우리 한반도 안에서만 볼 게 아니라 조금 넓게 국제 정세를 봐가면서 다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다. 예, 무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무덤은 이런 적석총이에요. 적석총. 이거는 이제 지금 압록강변 국내성 북쪽에 있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장군총. 장군총 아주 돌로 장대하게 쌓았죠. 뭐 장수왕의 무덤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백제 초기의 무덤들이 이런 적석총이에요. 고구려와 관련된. 지금의 그 서울 송파구에 가면 그 롯데월드 있죠? 롯데월드. 예. 제1 롯데월드 뒤에 가면은 이 석촌동 고분군이라는 이 백제의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이 역시 이 적석총의 계통입니다. 예, 돌을 쌓아서 큰. 또 이거는 이제 거의 돌을 표면만 쌓지만 이렇게 기단, 단으로 만들어 쌓은 적석총. 저도 이때 석촌동 발굴에 참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왕이나 왕족급들은 저런 적석총을 쓰겠지만 그 밑에 있던 뭐 귀족급들은 이런 돌방 무덤을 쓰게 됩니다. 예,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죠. 근데 한성백제는 빼고 웅진, 그다음에 사비, 그다음에 익산 이 세 군데, 공주, 부여, 익산 세 군데만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 막 이제 세계유산으로 같이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 세계유산 보겠습니다. 송산리 고분군, 우리가 이렇게 잘 알죠. 근데 여기 보면은 무덤의 크기가 신라 지역에 가면은 경주 가면은 큰 무덤이 있던데 여기 뭐 무덤이 그렇게 크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이 송산리 고분군이나 능산리 고분군은 이 무덤 자체 하나하나의 무덤보다도 이 큰 산 자체가 무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신라만큼 좀 커야 되겠다, 이 자존심에 이 무덤을 더 크게 만들어라, 이렇게 한 적도 있었대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문영왕릉이 발견됐죠. 71년에 내부에 이런 전축분이라고 하는 벽돌로 만든 무덤. 예. 이런 유물들은 이제 국립공주박물관에 가면 여러분들께서 다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산리 6호라고 그 문양릉 옆에 있는 그 무덤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사신도가 어렴풋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 다음 부여로 왔죠. 사비도성을 왔는데, 여기는 이 백마강 쪽은 자연적인 해자 역할을 하고, 또 동쪽으로 이런 나성이라는 성을 쌓았어요, 인공적으로. 그래서 이 나성의 안쪽 이 부분은 말하자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도시, 그 다음에 바깥쪽은 이제 능산리 고분군을 비롯해서 많은 그 선조들의 그런 죽은 사람들의 공간,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 중에서 능산리 고분군, 지금 가면 이제 중앙 고분군에 여러 무덤이 있습니다만은, 이 앞에 보이는 게 여기 있습니다. 1호. 그 당시에 뭐 동쪽에 아래쪽에 있었다 해서 동하총이라고 불렀어요. 그것도 일제 때, 일제 강점기 때.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것도 좀 문제다. 그래서 능산리 1호다 이러고 거기서 무덤의 특징에 따라서 좀 불러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여기도 보면. 그래서 내년부터 이 능산리 중심 고분군에 대해서 발굴 조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에요. 아까 문영왕릉 같은 경우는 이제 벽돌로 갖다가 이제 쌓았죠. 벽돌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쌓았는데, 이 사비백제의 지금 이 부여 지역의 석실들은 보면 큰 판돌들을 갖다 쌓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양식이죠. 돌방을 만들지만은 판돌을 가지고 쌓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백제적인 기술로 체화가 됐다. 그 중에서 1호에서 나온 이 사신입니다. 이 서쪽 벽에는 백호가 그려져 있어요. 고구려에도 사신도가 많이 있지만 고구려 사신하고 개념이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동쪽에는 청룡이 있습니다. 그 사신이 이 무덤의 피장자를 보호하고, 또 당시에 최고 무덤의 벽면에는 이런 사신도가 동아시아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이런 무덤에 사신도가 있고, 천장에는 연꽃이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1월까지 특별전을 하고 지금은 끝났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또 능산리 1호하고 또 관련된 익산에서는 이제 또 쌍릉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근데 능산리에 그 초입에 입구에 보면은 거기 큰 사찰이 있었어요. 큰 탑도 있었고. 근데 그 탑지에서 발견된 이 창왕명 사리감, 여기 이제 백제 창왕 13년 이렇게 딱 나오죠. 567년이에요. 그리고 그 사지에서 발견된 이 공방에서 이 금동 대양로가 발견됐죠. 백제의 어떤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향로가 발견됐어요. 향로에 대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나성 바깥에 그 능산리에서 향로가 나오고 또 그 선조들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이 부소산성에서 서쪽으로 강을 건너서 보면은
왕흥사지라는 이런 사찰이 있어요. 이것도 발굴이 됐는데 탑이 있고, 예, 금당지 그 탑지를 조사를 하면서 그 탑 안에서 이 사리개가 나왔어요. 금은동을 또 이제 돌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한 9천여 점 되는 이 사리 장엄구가 같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리기인데, 여기 연대가 딱 나와 있어요. 577년. 정유년, 백제 왕창이 만들었다. 왜? 죽은 왕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동쪽은 선조들, 부모님과 그 선조들 위해서, 또 서쪽은 자식을 위해서 만든 그런 사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침이도 나오고, 그 백제의 그 건축가들, 이 익산 미륵사지를 만들어 봤던 그런 건축가들이 다 신라로 가서 신라의 구층탑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아시죠? 이름이 뭐죠? 이름이? 아비지. 예. 그래서 이 기와 만드는 데 있어서도 가장 어렵고 뛰어난 것이 바로 침입니다. 이 침이가 발견됐고, 이 왕사에 대한 또 전시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에 보면 역시 우리가 미륵사 탑이 있죠. 미륵사 탑이 지금은 이제 이런 해체 보온 과정을 거쳐서 지금 됐고, 미륵사 탑에서도 이 사리기가 나왔죠. 선화공주가 어디 갔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이것도 백제의 최고 기술을 보여주는 그런 추정복원. 그래서 주로 사비백제 중에서도 부여에서는 5층탑이 주로 발견되고, 미륵사지에서는 7층탑과 또 9층탑이 이런 기술력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백제 기술자들이 신라에 가서 황룡사 9층탑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익산 왕궁리 가면 5층탑이 있죠. 5층 석탑이 있는데 이 백제적인 석탑이죠. 익산 왕궁리와 거기에서 또 발견된 익산 왕궁리도 상당히 역사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서 또 이 화장실이 발견됐어요. 화장실이. 예, 똥 싸고 나서 앞에 이 나무는 이 뒤처리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처리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익산 쌍릉, 대왕릉과 이제 소왕릉, 원광대 이제 만백제문화연구소가 또 재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쌍릉이 대왕릉 같은 경우는 거기에 1917년에 조사가 됐습니다만, 그때 인골, 뼈가 나온 걸 다시 어떤 나무 통에 넣어가지고 다시 무덤 안에 넣어놨던 걸 발견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백제의 무왕의 뼈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쌍릉의 조사 당시 모습이고, 목관의 어떤 추정 복원도입니다. 그걸 다시 이제 국립전주박물관에서 그때 중앙박물관에 있던 거를 가져와서 복원을 해가지고 지금 국립익산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지난 1월 12일에 익산 국립익산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염원하던 또 익산에 국립박물관이 들어오게 되면서 수많은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잘 보호되고 국민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잘 보실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디자인도 지하로 내려가는 형태로 해서 미륵산이라든지 또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조성했습니다. 예, 항상 백제의 마지막 장면은
뭐 백마강에서 이제 여기도 아까 보여드린 그런 백마강 노래는 전쟁 이후에 나온 노래고,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나온 노래예요. 꿈꾸는 백마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참 잊어버린 옛날이 애달프구나. 고국관장 오로리 찢어드는 이 백마강 탄식을 끼어진 달빛만 옛날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융성하고 국제적인 면모를 가진 도시였고, 사람들이 풍요롭고 또 행복하고 자기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었던 그런 나라가 백제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또 바이러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